정신과 학문 너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고 정리정돈이 안 된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상담 치료만 받기를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은 의뢰? 약만 권할 것이다. 무조건 약 준다. 상담은 제대로 안 해주고 약물 치료만 생각할 것이다. 상담은 기대해선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약을 달라고 해도 써보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적으로 상담 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약 안 쓰고 상담만 해보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생물학적인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겠죠. 흔히 식물학적 증상이라고 하는 뉴로베지터티브 심텀이 없는 경우, 요거는 이제 식욕의 변화가 없거나 수면에 어떤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없을 때 굳이 약을 권유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제 우울하다라고 하면은 약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저희도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기는 해서 한 번 보고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작용을 하거든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뇌의 기질적인 요인. 뇌의 기질적인 요인에는 저희가 최대한 약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 우울 증상이 너무 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식물학적 증상도 없고, 어쨌든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분의 상황을 해석하는 심리 자체, 항상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만 주로 우울감의 원인으로 국한돼 있다고 느낄 때는 약물 치료 쓰지 않고 좀 상담 위주로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약을 좀 써보는 게 낫겠는데? 라고 해서 약을 쓰면은 이런 인지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좀 어렵긴 해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성격적인 문제들이 이 사람이 가진 문제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약물 치료보다는 상담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죠. 성격적인 특성을 사실 약으로 일부는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스스로 조금 인식하고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권유를 드려도 원치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약을 좀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약보다는 그냥 상담으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혹은 이제 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으시죠. 약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쓰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경우에 이거는 꼭 써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거는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지만 상담으로도 어떻게든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한 경우에는 그러면 약 없이 좀 상담으로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신과 의사라면은 의뢰 약을 꼭 권할 거고, 내가 약 안 먹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 안 받아주고 그래도 약을 줄 테니까 병원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억지로 약을 먹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환자분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틀 안에서 가장 좀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을 안 먹고 조금 기다려보면서 상담만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하는 경우들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약을 좀 쓸까 말까 고민되고 그럴 때 써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애매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좀 고민되는데 이렇게 써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은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요. 뇌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약을 그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도 되냐? 라는 식의 반응들이 항상 있는데, 이게 진짜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절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이레놀 한번 고민하다가 먹는다고 그게 앞으로 우리의 간 기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며칠 지나면은 몸에서 다 씻겨 사라지듯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도 단기간 복용하면은 당연히 그냥 몸에서 씻겨서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내가 옛날에 먹었던 그 약 때문에 지금까지 영구적인 부작용을 앓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께는 또 상처된 얘기일 수 있지만 약으로 인한 게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좀 어쩌지 싶은 경우에는 약을 한번 써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써봤더니 반응이 없다, 부작용만 겪으신다, 그럴 땐 저도 그냥 약 쓰지 말고 상담만 하자, 이렇게 가보기도 하죠. 추가로 약도 안 먹는 경증인데 계속 병원에 와도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만큼 더더욱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네, 진짜 뭐 사람 간의 관계, 뭐 연애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뭐 2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충분히 시간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뭐 약물 치료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병원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공황장애가 워낙 흔하니까요. 공황 발작을 한 차례만 겪으셨을 때 이제 크게 놀라서 이거 약물 치료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황 발작을 딱 한 차례만 겪었고 이게 다시 생기면 어쩌지 라는 예기 불안이 심하지 않을 때는 사실 기다려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그냥 다시 공황 발작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직은 뭐 약물 치료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이제 필요시약만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발표할 때 너무 불안하다, 특정 일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도 가끔씩 드실 비상시약만 드리고 그냥 평상시에는 약 처방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황장애로 치료를 이제 쭉 해서 다 좋아지셔서 치료를 종결했다가 뭐 이제 뭐 몇 개월이나 뭐 몇 년 뒤에 다시 오셔서 한 차례 이제 공황 발작이 있었는데 다시 재발된 게 아닌가, 너무 두렵다, 걱정된다 라고 할 때도 뭐 필요시약만 드리거나 간단히 좀 안심만 시켜드리고 약은 처방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좀 하시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분명히 말한 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럴 때 보이시는 불안의 정도가 너무 심하시거든요. 거기에 따라 네. 달렸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불안 때문에 뭐 이제 잠도 못 잔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음.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신과 학문 너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렇다는 거 아니야? 정리정돈이 안 된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라는 게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더더욱 다양한 시도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시 원래 얘기로 조금 돌려가지고 약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해당이 있을 것 같아요. 물질 사용 여부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을 때죠. 방금 이제 공황 발작 얘기도 하셨지만,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카페인하고 관련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유발되어서 한 차례만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뭐 카페인 끊어보자, 술 일단 과음하지 말고 안 드신 상태로 지켜보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고, 불면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카페인 섭취가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것들을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와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은 우선 생활 습관 바꿔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좀 더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 약 안 쓰는 경우, 혹은 뭐 어떤 뭐 임신, 특수한 컨디션일 때 그렇죠. 약을 안 쓰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특징적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다라고 알려진 증상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조금 지켜보자. 뭐 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들에서는 그렇게 좀 지나갈 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켜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야경증 같은 것들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별한 치료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약을 꼭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저희가 안 쓰고 맞아요.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네.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그렇게 무조건 약 드리고 꼭 드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경우에 상담 치료를 우선으로 권하는지, 약을 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약쟁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해명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조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정신과라면 의뢰, 마음은 뭐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약만 주려고 한다. 물론 그렇게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런 상처들을 감싸 안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